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로 3대 지수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장중에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유가 상승폭은 줄어들고 증시 낙폭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2024년 8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이 좀 반전이 나오는지 저점 매수 가동이 되는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9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는데 매도 강도가 이대로 이어지게 되면 뭐 오후장에 또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외국인들의 동향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뭐 종가로 보면 그냥 아직까지는 박스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중에 S&P 500 지수가 6,700포인트까지 빠졌었어요. 그래서 박스권 아래로 이제 내려갔다가 깨고 내려갔다가 이제 종가로는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 좋았습니다. 11개 업종 모두 다 하락하는, 오른 업종 없이 모든 업종이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전쟁이 길게 이어지게 되면 물가가 자극되고 물가 자극되면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가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죠. 한국 관련 지표도 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MSCI 한국 지수가 10%, 어저께 급락한 거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야간 선물이 2.5% 빠져서 오늘도 초반에는 제법 하락 출발할 것 같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이슈들을 보면 지금 이란이 주변국 원유 인프라 시설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유 생산 시설 뭐 이런 거 저장 시설 이런 걸 막 공격하고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뭐 거기 지나가는 배들을 모두 불태워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위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이란의 피해 뭐 이런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거기에 이제 유조선이 못 다니니까 에너지 수송이 안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조선이 못 다니게 되면 그걸 캔에서 유조선에 싣고 그걸 내보내고 이게 반복돼야 되는데 실은 상태가 그대로 되면 생산도 못 하게 됩니다. 생산도 못 하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다 이제 뭐 생산해서 실을 수 있는 배가 없으니까 생산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산업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이란이 미국의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어서 여론전에서 트럼프가 불리하게 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란의 무기는 고갈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란의 여러 가지 무기 시설을 폭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무기는 고갈되고 있고 그래서 대응 능력이 계속 떨어진다. 쏠 수 있는 미사일의 범위도 계속 한정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미국은 무제한이다. 그리고 방위 업체들이 계속 무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제한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언급 나온 게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유조선이 지금 못 지나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을 보장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가장 세고 그 군사력이 그걸 바탕으로 지나가는 유조선에게 약간의 보험료만 내주면 우리가 그걸 호송해 주겠다. 그 옆에서 이제 호위해서 이제 수송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필요시 합리적 비용 이런 전제 조건이 달긴 했어요. 뭐 공짜로 해주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 발언이 나오면서 어쩌면 통과하는 배들이 나올 수 있겠다, 늘어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됐고 국제유가가 폭등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국제유가 상승폭이 좀 줄어들면서 증시도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이 SNS 글을 올리기 전에 백악관에서는 이런 발언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안 유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 종료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내려갈 거야. 지금의 국제유가 상승폭은 일시적이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가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유가가 10% 올라가면 미국의 물가 지표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속되면 물가 지표 높게 되고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이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길게 되면 미국이 금리나 못하게 되고 고물가는 또 소비를 위축시키잖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WTI 기준으로 보면 장중에 거의 78달러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트럼프의 발언 연타로 이어지면서 뭐 이후에 유가 떨어질 거야.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지나가는 어떤 해협을 지나가는 배에 대해서 보호를 해줄 수도 있어. 이런 이제 언급이 나오면서 유가 상승폭은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헤드라인 물가를
10% 올라갈 때마다 헤드라인 물가가 0.2%, CPI는 0.28%, 거의 0.3% 정도 올리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 정도 수치 물가 떨어뜨리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저 정도를 그냥 기본으로 올려버리면 이후에 물가 낮아지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또 한 번 에너지 비용 때문에 뭔가 가격 인상을 해버리면 그게 다시 내려가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장기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 연내 미국의 금리 인하 자체가 물 건너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면이 그 미국에서는 지금 25일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25일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단발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그러니까 3월 말 안에 상황이 종료가 되거나 종료되는 걸로 인식할 정도의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미국 분석가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과거의 어떤 원유 수송 쪽, 이렇게 원유가 쇼크 수준으로 이제 반응했을 때 그때 상승폭을 보면 지금의 상승폭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보다 더 폭등을 해야 그때 당시의 상승폭하고 비슷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 가지고 놀랄 것도 아니야. 더 놀랄 수도 있어. 이런 주장들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뭐 제가 트럼프의 발언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초장기로 이어질 것이냐. 그리고 이란이 과연 반격할 수 있는 무기고가 어느 정도일 거냐. 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드론 하나에 3천만 원짜리인데 그걸 막기 위해서 60억짜리 무기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라서 사실상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서는 우리가 언제까지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뭐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달 안에 가급적이면 다음 주 정도 이전에 어떤 흐름의 완전히 나오지 않으면 정말 장기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주요 종목은 그 상승률, 그러니까 저 상위 종목에서는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좀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도 대형주들은 그렇게 뭐 폭락하고 그런 종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기 시에는 현금 보유 많은 기업들 쪽으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봐서 이제 이쪽으로는 선전을 했는데 다만 이제 오늘 반도체주가 많이 빠졌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게 많이 빠지고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이게 빠진 이유는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어제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0% 급락했잖아요. 예, 그거 보고서 아 이거 좀 힘들겠다 이렇게 이제 연동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전기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그건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AI 같은 경우는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잖아요. 근데 만약에 AI가 지금의 구조로 전기요금이 막 올라가는 상황이 생긴다면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해서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영향을 주면서 미국에서 오늘 메모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 증시 빠진 것보다는 좀 덜 빠져가지고 오늘 초반 이후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겠죠. 오른 종목은 뭐 유통업체들, 뭐 타켓, 베스트바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전망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안 좋을 때 터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2월 중순 이후부터 3월 초반까지 시기적으로 좀 안 좋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끝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재편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매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매수로 바뀌는 그런 시기인데 이제 매도 먼저 하는 그런 구간에서 이 재료가 터져서 주식시장이 조금 긴장도가 높아지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좀 하필이면 또 이때 나온 것도 좀 시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저께 무려 7%, 어제 코스피 7% 빠진 거 가지고 주요 뉴스로 뭐 해외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원유 구매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뭐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3일 연속 하락한 거는 12월 11일이 마지막이었거든요. 지금 이틀 연속 빠졌잖아요. 오늘 장에서의 어느 정도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될 것이냐라는 건데 어제 7% 빠진 거는 언제 이후에 최대폭이었냐면 2024년 8월 5일 그때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불거지고 그때 당시에도 또 중동 쪽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후에 가장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보면 폭락하고 이제 그때는 그때가 저점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미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이었고 지금은 이제 오르던 과정이라서 지수의 위치가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어쨌든 2024년 8월 이후에 어제 가장 많이 빠진
그런 날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봐야 되는 게 이번 상승 국면에서 조정폭이 가장 컸던 때가 작년도 연말에 나왔던 피크 대비 9% 빠졌을 때가 이제 이번 상승 국면에서 구간별 조정폭으로는 가장 컸거든요. 근데 이번 조정폭이 이틀 동안 고점 대비 낙폭이 딱 10%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상승량에서 조정 구간으로 봐도 가장 크게 빠지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즈음은 이제 과연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될지 중요한 거고, 코스닥은 사실 어제 되게 선전했었는데 오전에 1200포인트 넘어가면서 올라갔잖아요. 코스닥이 좀 선전할 수 있었던 건 최근에 외국인들이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니까 그럼 대형주는 외국인들 매도가 저렇게 나오면 코스닥 쪽은 매도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 6일 중에서 5일 매수가 들어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쪽을 노리면서 투자자들이 끌어올리다가 그래서 1215포인트 막 122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코스피 낙폭이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한국 증시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코스닥도 다시 밀려버렸거든요. 근데 어제 오전에 끌어올린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좀 코스닥 쪽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는 그런 시각도 어제 오전에는 가동이 됐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제 그 외국인들 수급인데 5조 저는 뭐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선물은 어저께 매도를 막판에 되게 줄였어요. 이제 막판에 9,500개까지 순매도하다가 이제 확 줄여가지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증시 하락이 좀 오버한 거다. 이렇게 보고서 이제 외국인들이 막판에 선물을 회수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선물 매도 이력이 어제 장중 저점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안 남았었거든요. 거의 안 남은 수준으로 가서 한 10,000계약 정도? 그 정도 안쪽으로까지 떨어져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팔기도 어려웠었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줄이긴 했는데, 뭐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하락이 좀 오버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외국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오전장 이후에 이제 좀 낙폭 만회가 되는지, 만약에 낙폭 만회가 될 때 거기다 대고 이거는 하락 국면에서 반등은 매도의 기회야 또 이렇게 되면서 좀 때리게 되는지, 이게 되게 수급이 복잡한 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양봉이냐 음봉이냐. 양봉이면 대기 매수가 더 셌던 거고, 음봉이면 지수 하락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매도세가 되게 세구나 이렇게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특히 반등 시도 나올 때마다 때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매도에 대한 심리가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양봉 음봉인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인데, 제가 어제 이제 또 엑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거든요. 이제 그려보니까 그 주가는 계속 올라오는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율이 계속 줄고 있었잖아요. 예, 지금 정리하면서 많이 줄었죠. 근데 작년도 최저치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49.5%였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52.5%를 훌쩍 넘어가던 때에서부터 줄어가고 지금 50%로 줄었어요. 정확하게 50.3%, 50.03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50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도 최저점, 여기서부터는 외국인들 매도가 더 이상 안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매수로 바뀌었던 지점인데, 그 지점하고 0.4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 추이로 볼 때는 뭐 여기서 더 팔 수는 있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더 팔 필요가 있나?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제 급락에 피크 대비 10% 빠진 거라, 그러면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이 너무 올라서 한국 비중이 커져가지고 이제 좀 주식을 덜어내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2배 정도 더 빠졌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이틀 동안만 놓고 보면, 그러면 매도 강도는 떨어져야 맞죠.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실제로 줄어들게 되는지, 아니면 이란 국면이 원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의 특성상 한국은 더 팔아야 돼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오후장에서 양봉이냐 음봉이냐로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외신에서 이제 우리나라 관련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2024년인데 하여튼 2024년 8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한국이 좀 유난하게 반응한 이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고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하게 되면 신흥시장 쪽에 부담이 되는 것도 아마 영향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유동성 기대가,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면 유동성 효과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AI 관련된 주식들은 밸류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이 좀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인상이
생길 수 있다.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기록적으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 현금을 주식시장에 투입하고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받아냈다. 그러면서 이제 JP모건 같은 곳에서는 강사 후에 이제 약간의 매물 추례를 본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 빠진다면 한국 주식은 매수할 기회야.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JP모건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지들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야죠. 예, 근데 어쨌든 해외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센데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런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너무 빠지는 데로 보고 이제 기회로 이제 삼을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하고 내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저런 폭락 나올 때 이틀 안에 급반등이 안 나오면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냐면, 한국은 하락 쪽 배팅에서 재미를 못 보는 나라였잖아요. 근데 하락 쪽 배팅에도 재미를 볼 수 있네? 그럼 막 되게 흔들 수 있거든요. 파생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틀 안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한국 주식이 안 깨졌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자, 일단 이거 빼고 그냥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2000년 이후에 이제 코스피 하락률 제가 탑 10을 뽑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폭으로는, 그러니까 하락률 말고 하락폭으로는 역대 최대였어요. 어제가 역대 최대였는데, 하락률로 따져놓고 보면은 2000년 이후에 9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윗단에 있는 기록들을 잘 보면 9.11 테러, 닷컴 버블, 그 미국발 금융위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8월 5일 그때 하나 빼놓고는 뭐 금융위기나 닷컴 버블이나 9.11 테러나 코로나,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실제로 수반하는 그런 공포감이 나올 때만 나오는 하락폭이 어저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낙폭이 좀 과도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올라서 투자자들이 이쯤에서 이걸 핑계로 털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더해지면서 낙폭이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낙폭 하나만 놓고 보면은 좀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에게는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 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고, 반면에 그동안에 많이 오른 거를 추격하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기회를 보는 투자자들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다음날 주가는 오른 비율이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례 이전 9개를 보면 6번 오르고 3번 빠져서 2대1 비율로 오른 경우가 더 많긴 했는데, 어쨌든 이루고 나서도 한 번 더 그렇게 빠지면 사실상 금융위기급으로 이걸 해석한다라는 게 되는 거라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어쨌든 비교적 큰 폭의 어떤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가 이번 강세장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항상 기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방향을 바꿀 때는 뭔가 경색이 생길 때 유동성 경색을 유발할 거냐, 그러니까 돈을 어디선가 조달해야 되는데 못 빌리는 상황,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폭등을 하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이런 국면으로 갈 때 이제 방향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방향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한번 변동성이 생기면 또 그 뉴스로 한번 흔드는 게 가능해지면 당분간은 그거 가지고 되게 위아래로 흔들고 투자자는 또 실제로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훼손 대비 증시가 너무 앞서서 반응을 해서 저점 매수 가동이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서, 지금 제가 계속 여러 번 얘기 드리는 거지만 지수보다 종목별 수급 변화가 이럴 땐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따박따박 기관들이 물량 받아내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